저희 시행령 16조를 보시면 되겠고요. 간이정의 환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볼게요. 1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의 환급 물표를 정할 넘겨보시면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수출물품의 품목변화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간이정의 환급물표를 정할 때는 최근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납부액 또는 평균 환급세액을 가지고 적정한 환급액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 물품의 품목변화별 환급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변화별 평균 환급액 등을 기초로 환급물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에 간이정의 환급물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납부했던 납부세액 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가지고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최근 6개월치의 기간이 좀 적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 직전에 고시했던 정의 환급물표를 참고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간이정의 환급물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에만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으면 간이정의 환급물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국에는 생산자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요. 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요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1호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8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급받았던 실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직전 2년 동안에 매년도 환급 실적이 8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년도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 2년으로 잡았을 때 2023년도에는 환급액이 2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의 24년도에 환급액이 10억 원이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균하면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해라도 환급 실적이 8억 원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매년도 환급 실적이니까요. 2호 환급 신청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와 2호의 차이가 뭐냐면요. 2호는 신규 업체일 때가 해당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2년 동안에 사업연도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2년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청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을 할 때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원래는 6억 원이었다가 8억 원을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7조를 보면은 고시 요청이 나오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잖아요. 정의 환급물표라고 하는 것에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요거라고 보면 돼요. 정의 환급물표에 고시 요청이 되는 거고, 그래서 1항에 보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사유서, 2호에 보면은 소유 원재료의 내역, 다음 3호에 1년 동안의 관세 납부 대역, 4호에서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2항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하는 거겠죠. 관세청장은 정의 환급물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와 환급 실적 등을 기초로 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물품의 거래 특수성 등으로 현저히 과다 과소 환급의 우려가 있어서 적의 환급 대상 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내용을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적합한 걸로 보이면은 고시를 안 하는 것이고 적합하다라고 보이면은 고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밑에 보면 법제 14조 나오고요. 이 환급 신청이 나옵니다. 이 환급 신청 같은 경우는 관세법상의 환급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게요. 14조 1항 보겠습니다.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환급 신청은 관할지 세관에다가 하게 되어 있고 기납증과 분증은 그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할지 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 원조에 대한 그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 보면은 보정이고요. 2호에는 수정 또는 경정이고 3호에서는 환급 금액이나 과다 환급 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 수정, 경정은 그거잖아요. 내가 납부했던 세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수입한 게 있었는데요.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세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신고했던 금액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으로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는데 추후에 정정을 하게 되면서 얘가 15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을 했던 날부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가운데 보겠습니다. 환급의 신청이라고 나와 있고요. 1항에 보면 이제 환급 신청인이 나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 법제 4조 1호의 수출 나와 있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관세법상 수출로 보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 필증에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쪽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저희 필증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오늘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앞면에서 가운데쯤에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요쯤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환급 신청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환급 신청인. 여기 옆에 괄호에 보면은 1번에 수출 대행자 또는 수출 하주라고 되어 있고 2번에 제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다시 보시면은 환급 신청인 왼쪽에 위에 보면 2번에 수출 대행자, 수출 하주라고 적힌 것이 위에 있고 그 밑에 3번에 제조자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자 중에서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출 신고를 할 때 원래 생산자가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수출 신고 당시에 제조자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환급 신청인을 기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1번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는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출 신고를 정정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야지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로 가볼게요. 저희 법령입니다. 제 법제 4조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의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출 등을 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호 보니까요.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호에 보니까요.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왼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이 아니라 다시 15페이지를 볼게요.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세 14조 1항에 따라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제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환급 신청서에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 신청은 관할지 세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서에 보니까요, 정액 환급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호와 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1호에는 수출 등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필증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을 거잖아요. 수출신고 필증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수출한 것이 있을 경우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2호에서는 소유량 계산서, 3호에서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그게 바로 수입신고 필증 또는 분증 또는 기납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인데요. 정액 환급유표를 적용하는 것의 경우는 2호랑 3호에 제출을 하지 않거든요. 2호는 소유량 계산서, 3호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액 환급을 따라서 환급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분증, 기납증, 그 다음에 저희 수입신고 필증 이런 거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없어도 되고요. 소유량 계산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만큼 투입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을 환급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간이정액 환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소유량 계산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필증, 분증, 기납증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면 수출한 것만 확인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볼게요.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수출 물품에 생산된 소유의 원재료에 대해서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일괄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해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물품을 수출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투입된 소요된 원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임의로 나눠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물품별로 수출 등에 제공했던 물품별로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를 하는 게 있었고 어떤 A라고 하는 물품을 수출 신고한 게 있었는데 그 물품에 소요된 그 원재료가 여러 개가 있다 섰을 때 그 중에 일부만 환급 신청을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물품 단위로 환급 신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항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 환급 신청은 보니까요, 밑에 물품의 1호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을 말하는데요.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호에 보면은 나머지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도.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주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관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환급 신청해달라고 의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수출 신고를 어제 했는데 아직 선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출항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 수출 신고한 거 가지고 저한테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적이 완료되고 나서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출 신고했던 사실이 있다더라도 그것만으로 환급이 신청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5항 법제 14조 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일 나머지의 경우에 수출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면 그 법률에서 수출 등이 제공된 날 이렇게 썼는데 그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 가볼게요. 환급 신청에는 환급 신청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간할지 세관장에게 계좌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소유량 계산서를 세관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환급 계좌 있죠. 계좌. 환급받을 계좌를 세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6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환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항 볼게요. 세관장은 2항 및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 환급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의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급신청을 하는 원칙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간이정액 환급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이도 보다 간이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 다음에 법제 14조 2항을 볼 거고요. 자, 15페이지 왼쪽에 2번을 보면 돼요. 2항. 세관장은 1항에 따른 환급 신청을 받았을 때는 환급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그 정확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에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관세법 38조 제2항에 가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서도 원래 세액심사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후에 심사한다고 돼 있었고 예외적으로 이제 별도의 특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랑 요거랑 문장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관장이 환급 신청을 받으면 이제 환급 심사를 한단 말이죠. 이 신청했던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게 되는데 원칙적인 시기는 사후에 하는 거죠. 사후라는 거는 환급을 해주고 나서 이 환급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환급 전에라도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사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은 사후 심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망이 사전 심사를 말하는 것인데 볼게요. 세관장은 이 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환급 후 심사, 예외적으로 환급 전 심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 환급 후 심사이기 때문에 업체가 처음에 환급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게 많은데 나중에 세관에서 추징하겠다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환급 후에 심사해서 오류가 발견됐을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왼쪽에 여보겠습니다. 시행규칙 13조를 보면은 환급 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1호 볼게요. 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호. 수출용 원재료 소유량 하출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특정 물품은 과다 환급 또는 부정 환급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있을 때는 얘는 사전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상 사전 세액 심사를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가격의 변동이 심한 물품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 용어, 그거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호 가볼게요. 명제 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인데요. 명제 11조가 뭐냐면은 소요량의 계산이었어요. 소요량의 계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소요량 계산서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소요량 계산서를 사전에 세관에 내지 않고 환급을 신청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소요량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받은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환급 전에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4호,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죠. 이거는 세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2항, 1항 1호 및 3호의 적용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19조 볼 건데요. 환급 신청 세관의 지정으로 보시면 볼게요. 관세청장은 그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환급 신청 세관을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밑에 시행령 20조를 가서 보면은 환급 후금의 사후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장은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또는 법제 20조 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실질조사에 의하여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2항, 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심사를 할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서류로 하거나 실질조사로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언제 조사를 하는 거냐면 환급에 대해서만 따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관세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관세법상 나와 있는 관세 조사를 할 때 환급 심사까지 같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세법에 나와 있는 관세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통합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거기 가서 관세법에 따른 내용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만 심사를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환급 심사를 할 때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요. 5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법제 15조 나오는데요. 전산처리 설비의 이용인데 이건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송달, 전자신청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자신고 등 써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세관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처리를 받는 게 있었을 건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전자로 하고 있거든요. 전자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유니패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신고 등을 하는 것이고 세관에서도 송달을 할 때도 전자송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전자적인 방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6조 가보겠습니다. 환급금의 지급이고요. 요거는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관세법 제46조로 가면 환급금의 지급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 그 관련 시행령에 보시면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대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랑 상당 부분이 겹치거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항을 한번 볼까요? 사항. 세관장은 환급 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 체납된 관세 등과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사실 지금의 명칭과 좀 달라요. 저희가 관세법에 보면은 명칭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가산금이 뭐냐면 체납이 발생했던 거에 대한 연체세가 되거든요. 연체세.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걸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 보시면은 거기 가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가산이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목에 보게 되면은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부세액의 3%를 징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미납부세액의 3%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산금을 의미하는 거라 보면 돼요. 가산금. 원래 가산금이라는 게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 발생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었고 3% 발생한 거랑 별개로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자를 매일매일 붙이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가산금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체납처분비는 지금 용어가 바뀌어져 가지고 강제징수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강제징수비.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처분하는 데 발생된 비용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명칭이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현재는 강제징수비라는 걸로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관세법상에서는 강제징수비란 말을 쓰게 되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 있을 거고 그거 할 때 사람이 동반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동반하면서 비용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압류한 재산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생길 것이고 그 재산을 운반하는 데도 돈이 들 거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들 거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매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강제징수비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2호에 보면 다음 항목의 금액이고요. 감옥, 관세법상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익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남옥 21조 1항 2항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조라고 하는 것들은 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22조는 그러니까 21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21조에 나와 있는 것은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징수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걔를 먼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급금이라는 것은 세관에서는 채무가 되거든요. 채무. 줘야 될 돈이 되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채권이 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관세 등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징수해야 되는 과다 환급 관세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건 세관의 입장은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받을 돈이 되는 건데 그걸 따로따로 지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충당을 한다는 것은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상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조로 가보겠습니다. 법제 17조 환급의 제한이고요. 1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가 뭔지 앞에 한번 가서 보시면 구조는 관세 등의 환급이었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 그러니까 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은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환급을 해주게 되면 수입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수입해도 환급해 줄 거니까. 근데 환급을 제한해버리면 아무래도 수입이 억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시행령 25조 나와 있고요. 환급의 제한입니다. 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저희가 체크할 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저희는 합쳐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구분을 해보시면은 민하고 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은 민간이 되죠. 민간단체. 민이라 하는 것이 그냥 이해관계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 행정기관. 누구한테 하는지 봤더니 기재부 장관에게 하는 거였어요. 기재부 장관에게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호에 물품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고요. 다음 2호에 보면은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기재부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걸 왜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한을 한다면 얼만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2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면은 당연 연도와 전년도에 그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 생산 실적, 생산 능력, 그다음에 4호랑 5호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의 월별 수입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관세법상에 가서 보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세율 파트를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할당 관세라든지 조정 관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 요청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요청을 하는 거에 관련된 절차를 보시면은 요거랑 지금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관세법상 세율 파트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부가 요청을 하는 절차가 하나 있었고, 반대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그 관련된 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행규칙 14조 볼게요. 환급 등의 제한입니다. 법제 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세 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자세한 내용들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법제 18조로 가볼게요. 용도 외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1항 세관장은 제4조 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 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 단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없애버린 경우, 이거는 폐기가 돼요, 폐기.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관세법상에 가서 보면은
사후관리라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용도세율에 적용을 받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관세 감면 물품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조건부 감면을 받는 물품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무조건 감면 대상 중에서는 외교원의 물품명의 면세 대상 중에서 양수 제한 물품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는 물품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수입할 때 수입한 이후에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부로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수입신고 수리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랑 요거랑 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용도에 사용하게 됐을 때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얘기는 사후관리를 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게 뭔지 봤더니 법제 4조 2호잖아요. 앞에 가서 4조 2호가 뭔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등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화 획득을 한다라는 전제로 관세 등의 그 환급을 해준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외화 획득을 한다라는 것이 그 용도가 되는 거잖아요. 외획득용.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쓰고 있어서 이것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기관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가볼게요. 제4조 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 물품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이긴 한데요. 4조 3호가 뭐냐면은 그거죠. 보세구역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도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들도 수출 등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실 건데 그 업체가 보세 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물품을 공급하라고 요구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가 있으면은 그 물품을 보세 공장 등에다가 공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출로 인정을 해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세 환급 받게 돼버리면은 그 물품은 국내에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그냥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물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수입 신고를 하고 그 자가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가운데 다시 왼쪽에 와서 보면은 시행령 26조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그거죠.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이 됩니다. 요것도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법제 19조 보겠습니다. 환급을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으면 수출 등이 제공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거죠. 근데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이 사실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 가지고 그걸 가름해서 처음부터 세율을 낮춰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19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급을 가름해서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를 하는 게 있다고 보면 돼요. 이랑 수출 등에 제공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이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모든 물품이 되는 게 아니라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용으로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 됩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납부하고 환급 받을 건데 그냥 처음부터 내야 되는 세금 자체를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2항, 1항에 따라 그런 세율들의 인하를 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항, 1항에 따라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급할 거를 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환급받는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받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수출을 하고 환급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수입할 때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거의 전용되는 물품을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비율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수출한 그 물품의 금액에서 한 10%만큼에 대한 환급을 받는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처음에 수입할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얘 세율이 원래 8%로 가정해 봤을 때 걔를 낮춰가지고 한 2% 정도만 해서 수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미 6%만큼은 지금 덜 낸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환급을 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환급을 한다는 것은 이중혜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옆으로 가볼게요. 시행령 27조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절차가 됩니다. 절차 보면 세율이나 요청을 하는 거겠죠. 자, 1항에 보면은 역시나 이제 민관으로 봐서 기재부 장관에게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보셨던 저희 시행령 25조, 그렇죠. 시행령 25조에 나왔던 1항, 2항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항에서는 지금 세율이나 요청이고 2항에서는 그다음에 협조 요청이죠. 협조 요청 나와 있고요. 3항에 보면은 볼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등의 세율 인하에 기초가 됐던 수출 및 내수 비율에 따라 수출용, 내수용별 수입허가 비율 또는 승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 제11조로 가서 보면은 수출입 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입 승인 제도라는 것은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은 그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용, 내수용 별로 수입 허가 비율, 승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가볍게 봐주시죠. 여기 보면 뭐 4항, 5항, 뭐 6항 이런 거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15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그냥 좀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20조로 가볼게요.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써 있고요. 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는 이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관세법상에 보시면 제12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20조 내용은 올해 관세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왔는지.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기출문제 모음집에서 3페이지를 보면 돼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은 여기 세율 인하가 있고 서류 보관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건데 참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 전에 계속해서 매 연마다 10점씩만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환급특례법에서 2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위에 나왔던 세율 인하라고 하는 문제랑 서류 보관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출제된 거고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팁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예전에는 절차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절차에 대한 걸 많이 안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코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서류의 보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법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 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면은 그 서류가 나오거든요. 서류와 보관 기간이 나오는데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1호 보겠습니다. 옆에 시행령 볼 거고요. 수출 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 근거 서류 및 계산 내역에 대한 서류. 자, 이게 키워드가 돼요. 소요량 계산 근거 서류, 그다음에 소요량 계산 내역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냥 세관이 봤을 때는 관세 환급은 결국에는 소요량만큼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5년인데 저희가 항상 기간을 정리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생각을 갖고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기산일자를 빼먹지 말고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5년 이렇게만 하시면 기산일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답입니다. 언제부터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산일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거죠. 5년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쭉 밑에 보시면은 2호, 3호, 4호, 5호를 보면 끝에 모두 3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년인데 1호만 유일하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5년 동안 보관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 관세법상에 보면은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소요량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세관에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추징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이 원칙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관세법상 수입에 대한 보관 서류도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고에 대한 수입부터 5년으로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류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단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 출납대장, 그다음에 추출물품 출납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예외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재료 출납대장, 그렇죠. 해외로, 그러니까 뭐 원재료를 공급했던, 내보냈던 거죠. 출납대장, 그다음에 수출물품 출납대장입니다. 둘 다 수출물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재료 상태, 하나는 물품 상태가 된 거죠. 5년에 3년. 자, 2호 보겠습니다. 내구신용장 등 수출용 원재료의 거래관계 서류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등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보니까요. 수출신고 필증 등은 환급신청일부터 3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호의 수입신고 필증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 등의 사용한 날부터 3년입니다. 사용한 날. 그 다음에 5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도 환급신청 등의 사용한 날부터 3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 2, 3, 4, 5 있잖아요. 얘가 각 2점씩 배점이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쪽 왼쪽에 보면 2항에서는 보관 방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는 뭐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행령 29조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제가 앞서에 말씀드렸던 이 환급 절차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세법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밑에 법제 21조를 보겠습니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 써 있는데요. 이것도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47조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과다 환급이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는 게 또 섰을 때 100원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0원이 아니라 80원만 환급받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20원에 대해서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세관이 발견하게 되면 세관에서 과다 환급받은 금액을 징수한다라는 것이 21조가 되는 것입니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나와 있는 표현이 볼게요.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을 관세법 47조 1항에 따라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1호.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예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이게 보통 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긴 한데 실무적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액환급율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HTS 코드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HTS 코드를 잘못 분류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A라고 분류해야 될 거를 B로 분류했는데 문제는 B는 환급액이 만원당 20원이고 A는 만원당 10원을 가정해 봤을 때 나는 만원당 10원만큼에 대해서 환급을 과다하게 받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관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환급 받아야 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신청한 사람의 과실에 따른 거기는 하죠. 그 경우에도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뭐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징수를 할 때는 그 세금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만큼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로 함께 징수하게 돼요. 그걸 저희는 환급 가산금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이 20원만큼은 더 이익을 본 거잖아요. 20원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환급 받은 날부터 나중에 세관에서 징수를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큼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라. 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2호 가볼게요.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추후에 이게 이미 사용돼서 수정 재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럴 수는 있거든요. 기납증이나 분증은 양도세액을 증명한 서류가 될 건데 얘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청 발급을 할 때 잘못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 발급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걔를 정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정정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 발급된 거를 취하를 하고 새로 발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가 이미 환급에 사용이 돼버리면 얘를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다 환급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기납증이나 분증을 그 세액을 적을 때 이게 오류가 있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실무적으로는 빨리 발견하면 정정을 하게 돼요. 정정해서 그걸 정정해서 환급을 이제 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미 정정을 잊어버린 거죠. 이미 환급에 사용돼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미 납부했던 그 환급받은 세액만큼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호 볼게요.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인데 다만 징수 전에 선적 또는 기적이 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정하게 환급을 받은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인정하는 수출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수출은 선적이나 기적을 완료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수출 신고했다고 해서 이게 수출된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물건이 실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물건 안 실은 거죠.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이게 선적이 안 됐는데 그냥 환급을 받아버린 거죠. 원래 이게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나중에 환적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다환급의 이슈가 그러니까 과다환급이 아니라 부정환급의 이슈가 발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3호 얘기한 거거든요.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허위로 받은 거잖아요. 이걸 저희는 부정환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4호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정해 환급일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일표에 따라서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HS 코드를 잘못 분류해서 발생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A, B로 나눠봤을 때 A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데 A로 분류했을 때는 정해 환급일표에 없는 물품이어가지고 환급이 안 되는 물품이었던 건데요. 이걸 제가 실수로 B로 해서 환급받아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호에 따라서 추징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정환급을 받은 겁니다. 부정환급. 그렇죠.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좀 나머지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장에 보면 이제 그 나오는 것이 환급 가산금을 말하는 겁니다.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더하게, 그러니까 가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급 가산금까지 함께 받는다.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자율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저희가 체크할 게 있어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옆에 시행령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가서 볼게요. 왼쪽에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이율이 나온 게 있거든요. 1에 10만 분의 39 나와 있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가 22조 2항에 따라 그 환급 가산금을 정할 때 이자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1을 10만 분의 39로 한다고 돼 있어요. 참고로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랑 다릅니다. 달라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연 1,000분의 35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다릅니다. 1에 10만 분의 39로 하는구나. 이거 좀 센 편이거든요. 센 편이 되는 건데 저 체크할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자진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환급 받은 사람이 먼저 알게 된 거죠. 오류가 있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세관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과다하게 환급 받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세관에 알리고
그에 따라서 환급 가산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자율은 더 낮춰서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쭉 내려가 보시면 가운데 조금 아래에 있는데요. 1의 10만 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원래 10만 분의 39였던 거를 자진신고를 하면 1의 10만 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려준 거죠. 많이 내려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단서가 있거든요.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다면 또 따로 정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왼쪽에 2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시행규칙 16조라고 있잖아요. 요게 세 번째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연 1,000분의 12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10만 분의 39, 10만 분의 10. 세 번째로는 연 1,000분의 12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개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 봤을 때 이 환급 가산금은 일단 징수하긴 해요. 하는데 세관이 징수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1의 10만 분의 39의 율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있었어요. 3개월 이내에 한 경우랑 3개월을 경과해서 한 경우가 있는 거죠. 3개월 이내에 한 경우라면 연 1,000분의 12의 이자율로 한다는 것이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의 10만 분의 10으로 이자율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자진해서 빠르게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긴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 가산금 이자율하고 서로 같이 추가로 정리해 주세요. 묶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관세법상에서는 연 1,000분의 35의 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서로 다 달라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의 21조의 그 5항에 가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5항에 가서 보면 아니죠. 5항이 아닌 위에 보면 그 4항입니다.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에 대한 관세가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진신고할 수 있는 근거 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법제 22조로 가보겠습니다. 과소 환급금의 환급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반대가 된 거죠. 과소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이 환급을 덜 해준 거잖아요. 덜 해준 건데 요거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거랑 좀 달라요. 볼게요. 이랑 세관장은 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과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급받은 사람에게 환급을 적게 줬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환급해라 라고 된 건데 옆으로 가보시면 그 사유가 나오거든요. 시행령 32조에 보시면요. 요거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 나와 있는데 환급 신청인의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결과가 뭐냐면 이 결론이 뭐냐면 과소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경우는 세관장이 명백하게 과실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환급금을 잘못 지급해 준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48조에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처음에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낸 게 있을 때는 무조건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에 대한 환급이 붙거든요.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환급특례법은 기본적으로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다하게 해서 발생한 거 말고는 내가 지금 최초에 납부했던 시점이 2년 전인데 2년 후에 환급을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가 전혀 붙지가 않습니다. 그게 붙는 경우는 유일하게 세관이 잘못을 해서 환급금을 잘못 준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밖에 없어요. 관세법에서 말하는 환급 가산금이랑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관세법상 환급가산금은 그냥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던 경우라면 나중에 환급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그냥 다 주거든요. 근데 환급특례법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4년 뒤에, 5년 뒤에 환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1원도 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자, 23조 가보겠습니다. 벌칙 규정 나와 있고요. 이것도 관세법상의 벌칙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1항에 보면은 부정환급제가 됩니다. 부정환급제. 요거는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부정환급제랑 비교해서 보시면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관세법상에 가서 보면은 270조 제5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과 같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처벌을 할 때는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2항에 보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가서 보면 1호, 2호, 3호 있잖아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라는 말이 있죠. 거짓으로. 이 말은 허위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허위로 했다는 것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관세법상에 가서 보면은 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징역형이 없는데요. 거긴 항상 벌금형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급특례법상에 나와서 봤더니 또 그 벌금은 같거든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갔는데 다만 앞에 징역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허위신고죄 등을 갖고 말을 해봤을 때는 거기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그거 말고 넘어갈게요. 그건 지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에 3항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오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서류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상에서도 서류 보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반을 저지르면 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이든 환급특례법이든 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했던 서류를 또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도 정리를 같이 해두시죠. 여기 보니까 총 4가지로 나눠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꼭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 보면 23조의 미수범 등 23조의 3의 징역과 벌금의 병과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관세법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 지금 5분 좀 지났는데 그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벌칙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저희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정범이라고 불러요. 정범. 정범이라 말을 쓰게 되거든요. 정범을 처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건데 정범 말고도 이거를 도와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킨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교사범, 방조범 같은 경우도 처벌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행위범 빼고 행위를 한 사람 빼고는 뭐 교사범, 방조범, 뭐 미수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에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환급특례법 상에서는 미수범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범이라는 것은 시킨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떤 3명이 있는데요. 범죄를 지금 하는 게 있었어요. 절도를 하는 게 있다. 절도를 하는 게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B가 A한테 시켰어요. 절도를 하라고 시켰던 거고 C가 망을 봐준 거예요. 망을 봐줬다는 것은 도와준 거잖아요. 범죄 행위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A는 행위를 한 자라서 정범이 되는 것이고
B는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C 같은 경우는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방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미수범, 예비범이 나와 있거든요. 이 둘은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미수범과 예비범 차이가 뭐냐면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둘 다 공통점은 있어요. 행위를 실패한 사람은 같습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미수범은 행위를 했는데 실패한 거고, 예비범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했을 때 행위를 한 자를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인데, 뭐 아무래도 그 행위를 성공한 사람보다는 처벌을 약하게 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 가정해 봤을 때 살인을 한 사람이랑 살인 미수를 한 사람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비범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긴 했죠. 하려고는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행위를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 밑에 보면 병가 규정이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은 원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병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양쪽 다를 하는 거죠.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벌금형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 23조 1항 또는 2항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에 보시면 미수범 등도 얘가 적용되는 그 범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얘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처벌만 해당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4번 밑에 보면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관세법도 동일해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떤 범죄를 처벌하게 됐을 때는요,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인데 범죄가 두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중에 센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상상적 경합이란 말을 쓰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게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보다 엄한 걸로 처벌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게 있었는데 그 각 행위별로 적용되는 범죄가 서로 달랐을 때는 이거를 모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적용되는 범죄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단순히 합산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범죄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벌금형이 1,000만 원, 하나는 5천만 원이 하는 게 있을 때는 단순히 생각해 보면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6천만 원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형법에서는 벌금에 대해서는 이게 경합이 됐을 때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가하는 게 있어요. 이거 더할 때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그 일정한 제한을 가해서 경감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관세법이랑 환급특례법은 그런 거를 일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합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형법에서 적용하는 그 규정이랑 관세법과 환급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형법에 대한 그 벌금에 대한 경합을 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무거운 처벌을 하는 걸까요? 형법일까요? 관세법 등일까요? 그렇죠. 관세법 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왜 이렇게 처벌하는 거냐면 벌금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은 특수경제범죄로 보는 거예요. 특수경제범죄로 봐서 좀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법보다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수경제범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10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일단 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네,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넘어갔던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은 것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위주로 봐주시고, 제가 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빈칸 자료 드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 학원에 그 게시판이 있으니까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